민주당과 군소정당이 합의한 석패율을 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일괄 상정을 두고 국회 대치가 팽팽합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결사 저지하겠다는데 국회 연결의 상황 알아봅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 따져봅니다. 송병길 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전화통화를 검찰이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비상식적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경찰이 정식과 전문의를 투입합니다. 해당 모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등 소방시설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10만 원짜리 장난감은 가격이 2배 넘게 뛰고 같은 음식, 케이크도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으로 이뤄진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포함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은 막장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지금 상정이 된 상태입니까? 네, 아직 상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한 뒤에 선거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첫 안건인 회기 결정에서부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지만 한국당은 아들 공천, 불법 의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법 점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혼란 중에 문희장은 투표를 선언했고 회기는 25일, 즉 모레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순서인데 한국당은 이미 300여 건의 수정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가운데 예산 부수 법안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의 의사 진행이라면 제안 설명과 토론 등으로 인해서 다음 안건인 선거법 상정까지는 오늘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토론 절차를 생략한다면 오늘 선거법 개정안 상정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국회가 몹시 소란스럽군요. 그런데 상정이 되더라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텐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선거법 심의 과정에는 무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도 회기 결정 논란 중에 선거법을 심의할 때 밤새도록 토론하라며 토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신청은 회기가 바뀌면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안건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레로 회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논란을 벌였던 선거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처리되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4+1 협의체 내부의 이견 조율이 오래 걸리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이 석패율제 도입 주장을 철회하면서 법여권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두는 현행 의석 배분을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법도 함께 합의했지만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총 추인을 거쳐 오후 7시부터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을 막아섰지만 연문으로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본회의장 문이 잠겨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장 정문 앞은 현재 원외인 황교안 대표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막 국회 상황 보신 것처럼 국회 상황이 매우 소란스럽고 또 여전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제도 변화로 인한 의석 변화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저희 취재진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등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4+1 합의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현행대로화돼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현재 정당 지지율을 적용해 의석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온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보다 6석 늘어나고 한국당은 3석이 감소합니다. 정의당은 지금보다 8석 늘어난 14석이 됩니다. 정의당은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로만 9석을 가져가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두 석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정당을 따로 창당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주당은 지금보다도 4석이 줄지만 한국당은 14석이 늘어난 122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의당은 2석만 늘어납니다. 모든 정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의당도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선거법에 가려서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안 가운데는 공수처 신설법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게 돼 있어서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쥐어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도 빠져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권을 견제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들에 대한 부패 수사, 치외법권 지대로 있던 이런 지역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당초 4+1 협의체는 공수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공수처의 기소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과 이 둘 모두를 빼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절충하려 했지만 최종 협상에선 백혜련 안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겁니다. 공수처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다른 데서 조사하고 있는 것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후 순위로 상정된 공수처법은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특히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게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고위 공무원 등의 구체적 비위가 포착된 경우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가 적용된 우 전 수석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감찰을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또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혐의는 직권남용이죠? 그렇습니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특검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형법에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요, 이 청와대 감찰반의 임무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반의 당연한 임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가 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것이 과적 관련 비리였는데 이건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럼? 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한 겁니다. 이 과적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빠졌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직권남용죄만 다뤘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이 구속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특히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이 떠오르는데요. 예, 일단 두 사건 모두요, 이 두 사람이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범죄 의혹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이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감찰을 하지 않거나 이 묵인한 점은 비슷하지만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자체를 무거운 죄질로 여기고 있어서 이 구속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가볍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유재수 뇌물까지 기소된 마당에, 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청와대는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 변호사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고려 사항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물론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에 이 생업 등을 고려해서 동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자,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족이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받을 때의 고려 대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업무 수첩 속에 기록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먼저 검찰이 압수한 수첩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인근에서 송철호 시장과 함께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다는 자신의 메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통화를 도감청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검사가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 확보한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찰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정식 공보활동 외에는 언론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먼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중단된 지금의 상황을 걱정했고 시 주석은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까지 더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 중단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서로 섭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한령 조치로 인해 문화, 경제 등 많이 막혔던 부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도 사드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 소지가 있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공개에선 홍콩과 신장 문제 모두 중국 내부 문제라 믿는다고 말했다는 인민일보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발언에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중국 청도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20km 높이로 날면서 지상에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너머까지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3대를 더 들여올 예정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이 운영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올해 7월 미 국무부 승인을 거쳐 오늘 새벽 경남 사천 공군기지로 들어왔습니다. 한 대에 약 2,500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4대가 배치됩니다. 글로벌 호크가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전력과 관련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소유가 결정된 지 16년 만입니다.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첩보 위성 수준의 글로벌 호크는 지상의 인공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뜨면 최소 38시간, 최대 4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데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한반도 너머 동북아 일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고려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일에는 미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은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정찰 자산은 도입 과정이나 작전 상황 모두 가급적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군사훈련 영상을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미 특전사가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하고 북한의 요인을 생포하는 듯한 영상인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헬기에 오르는 한미 특전사 요원들.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더니 요원들이 뛰어내려 가상의 적질에 착지합니다. 지상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목표물을 정조준합니다. 7, 4, 8, 4, 9. 연막탄을 터뜨리고
건물에 침투하는 이들은 그린벨의 대원들. 요인 암살이 주임무인 미 육군 최정예 특전부대죠. 그런데 방 안에서 북한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남성이 나옵니다. 사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F-16 전투기가 날고 흰옷을 입은 남성이 생포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지난 8월부터 군산, 인천 등에서 실시한 한미 특전사 훈련인데 미 국방부가 지난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넉 달 전부터 수차례 실시한 훈련 영상을 지금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또 영상을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엄포를 놓은 크리스마스 도발에 맞서 미군이 북한 수뇌부 제거를 염두에 둔 듯한 참수작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국방부는 대테러 훈련의 일환이라면서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는 훈련 아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북한에 잇따른 ICBM 핵실험 도발에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폭격기와 지하벙커 파괴 유도탄 등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총출동시켰죠. 북수뇌부 직접 공격, 참수작전, 평양 초토화를 떠버리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당시 북한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 달 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최근 미군은 이 B-1B의 태평양 배치 계획을 밝혔죠. 참수작전은 수뇌부를 제거해 지휘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군사작전으로 미국이 지난 2011년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방식이었죠. I engaged him. I shot him twice in the head. He fell on the floor. I shot him one more time and I killed him. 미군은 지난 10월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의 거주지를 급습해 그를 제거했고 이스라엘도 지난 2012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도자의 차량을 정밀 타격해 암살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을 조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신호에 북한이 움츠러들지 아니면 반발의 강도가 더 세질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비상식적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경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모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고 완강기도 부족했습니다. 소방시설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복도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객실 내부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광주의 모텔입니다.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불이 난 모텔에는 완강기가 3층부터 5층까지 층마다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초기 진화와 투스객 탈출이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지럽고 막 쓰러지려고 그 찰나에 겨우 탈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모텔은 일반 숙박업소로 분류된 5층 건물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완강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이나 관광 숙박시설이 아니었고 현재 개정된 설치 기준 2001년 기준이 아니었고. 불을 낸 39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벽을 두드리는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다가 어디다가 내 난도 부리다가 점점 여자가 앞에 있는데도 저 여자분 싫더라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 씨가 지목된 것은 국과수 감정의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과수가 어떤 목적으로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증거인 채무를 분석한 국과수 감정서입니다.
지난 1989년 7월에 작성한 이 감정서에는 범인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역자 윤 씨는 국과수 감정서가 나온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인 것이라던 채모는 기계 정확도 확인용 채모였다며 다른 사람의 채모를 윤 씨의 채모로 바꿔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바꿔치기한 채모를 분석한 수치도 당시 감정이가 임의로 빼거나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오류라던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은 고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자기가 숫자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감정서 조작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 윤 씨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감정서 조작과 윤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를 추가로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 주도로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판 집회를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는 데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전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손을 들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2개 차로에서 열리는 범국민 투쟁본부의 예배 형식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며 하루에 3번 예배를 갖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 측에 내년 1월 4일부터 집회를 열지 말라는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장기간 농성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 등의 탄원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간 집회 금지와 소음 제한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범투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만약 광야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투본 관계자는 경찰 요구대로 예배 시 확성기를 60데시벨 이하로 유지하는데도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종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시법상 규정되는 집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맹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범투본 측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아버지 별세 후 침묵을 지키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친의 유혼인 공동 경영을 남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지키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계 최초로 남매의 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입니다. 조원태 대표이사가 선친 유훈과 달리 그룹을 운영해왔다고 비판합니다. 또 조 전 부사장 본인의 경영 복귀 여부 등이 합의 없이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세 남매에게 동등한 지분을 물려주며 가족과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유훈을 남겼습니다.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그룹 총수로 지정되고 지난달 대규모 인사를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자 조 전 부사장이 상당한 반감을 품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부사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까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진과 3남매의 지분율은 모두 6%대로 엇비슷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우호 지분을 합쳐도 40%에 못 미칩니다. 남매 난이 벌어질 경우 사모펀드 KCGI만 반사이익을 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갑질 논쟁 때문에 잠깐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는 한진을 지분을 매수하는 어떤 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경영권 분쟁 조짐에 한진칼 주가는 오늘 20%나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신용대출 등 돌려막기식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는데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 줄어든 첫날. 은행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납입을 하셨으면 그러면은 종정 규정 40%로 최대 받으실 수 있거든요.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9억 원 넘는 부분은 대출 한도가 종전 40%에서 20%로 줄어 1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대출액이 1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45만 8,700여 가구, 서울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대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을 깔끔하게 포기하시거든요. 저는 관심을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제 관심을 끊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개인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부족해서 새 집으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 결국 그래서 매수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상술 마케팅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가지라고 봐야 할까요? 같은 음식도 케이크도 단지 성탄절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고 10만 원짜리 장난감은 2배 넘게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장난감 매장.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부모로 북적입니다. 유명 만화 영화 장난감이 요즘 남자아이들에게 인기라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선 판매하는 곳이 꽤 있는데 98,000원이던 이 장난감을 25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짧게 다 사가지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정보들이 좀 빨라가지고 이거 사재기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 도매업자가 인기 상품을 성탄절 대목 전에 사재기에 놓고 값을 올려 파는 겁니다. 성탄절 실망할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쩌다 한번 사주는 거니까 안 사주기엔 좀 미안하고 나 한 번은 뭐 안 먹고 그냥 애들 사주고 말지. 어른들 선물도 성탄절 대목엔 비싸지는데 유명업체 화장품은 포장만 살짝 바꿔 가격을 4,000원 10% 올렸고 빵집은 똑같은 케이크에 성탄 장식만 살짝 얹어 비싸게 팝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일반 케이크입니다. 이 무료로 제공되는 작은 장식품만 제외하면 이 두 케이크는 크기와 재료, 맛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이 케이크가 2,000원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10에서 20% 비싼 성탄절 특판 상품 외엔 선택권도 없습니다. 일반 케이크는 없어요? 이 같은 성탄절 바가지는 식당과 숙박업소, 관광업소 등에서도 이어지는데 평소보다 2배 비싼 성탄절 메뉴만 주문받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메뉴는 없는 거예요? 고급 호텔들은 성탄 전야와 당일 뷔페 이용 가격을 약 20에서 50% 올렸습니다. 달라요? 업체들의 얄팍한 성탄절 상술에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어차피 팔릴 거라 생각해서 가격을 올린 것 같은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케이크 종류를 사는데 그 종류가 맨날 한 20-30%씩 가격이 올라 있더라고요.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성탄절 바가지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좀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기관에서도 어떤 법 위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뜬 분위기를 노린 일부 업체의 성탄절 바가지는 올해도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일반 라면보다 말린 국수, 건면 드시는 분 많을 텐데요. 시험해봤더니 칼로리는 줄였는데 나트륨은 일반 라면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라면 시식 코너를 건면이 차지했습니다. 자, 칼로리 350칼로리예요. 기름에 튀기지 않으면.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니 왠지 건강에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일부 제품은 실제로 건강한 면이라고 홍보합니다. 맛은 비슷한데 저 칼로리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먹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열량은 보통 라면에 비해 평균 25%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 건면이나 라면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4분의 1은 하나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나트륨의 70%는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면 위주로 먹거나 스프를 적게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함량보다 지방과 열량을 더 적게 표시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2개 제품에서 표시사항 부적합을 확인을 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선 무엇보다 업체 홍보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 영양 정보를 스스로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불똥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입김이 공천 과정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당시 공천을 책임진 여당 대표가 바로 추미애 후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당시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자들을 부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일정과 증인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한 16명 가운데 7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할 당시 추 후보자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당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법사위 간사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정치 공세가 목적인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30일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 500여 명이 오늘 보수통합과 반문연대를 내건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기존 노선에 비판적인 친이 비박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재호 상임고문 등 5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창립대회를 열고 보수통합으로 우파 정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해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여의도가 지력이 다했으니까 여의도 정치가 그 지력이 다한
여의도의 나라의 새판을 한번 짜는 그런 모임으로 이 국민통합연대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통합연대는 수일 내 보수 통합 제안서를 각 정당과 단체에 보내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도 공식 대응 없이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25살에서 20살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반문연대의 또 다른 축인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는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해체와 비대위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가 돌아와서 역할을 한다면 일단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통합 논의가 보수 내부의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가 앵커 자리에서 6년여 만에 하차합니다. 앵커 본인은 세대 교체를 이유로 들었는데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내년 1월 2일 신년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끝으로 뉴스룸 앵커에서 물러납니다. 2013년 9월 JTBC에서 첫 메인 뉴스 진행을 맡은 이후 6년 3개월 만에 하차입니다. 손 대표는 사내 회의에서 직접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앵커 자리만 내려놓고 대표이사 사장직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세월호 연속 보도와 최순실 사태 때 태블릿 PC 보도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시청률 하락과 내부 기자들과의 갈등설 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BTS와 소속사 간의 갈등설 보도에 사과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영화 나홀로 집에서에서 개구장이 케빈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웃집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정적 순간 케빈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화해하고 손주를 껴안죠. 케빈도 할아버지도 최고의 성탄 선물은 가족이었던 겁니다. 현실의 크리스마스에서는 혼자 살다 세상을 뜬 영국 어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집 2살 아이에게 줄 14년치 선물을 곱게 포장해놓고 떠났습니다. 문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탄 선물은 오헨리 단편의 가난한 부부 선물일 겁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사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죠. 구두쇠 스크루지가 뉘우친 뒤 평생 처음 해본 크리스마스 선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크루지는 가련한 종업원에게 칠면조를 들고 가며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듯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나 아련한 추억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만 북한이 이 선물을 덜먹이는 것만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대륙간 탄도미사일 설비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군사위를 소집해 자위적 국방력, 즉 핵무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가 중앙군사위를 연 곳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처음으로 말했던 바로 그 노동당 본관 1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연말 시한을 내세운 것이 4월 최고인민회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끌고 온 엄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르고 있을 선물 목록으로는 ICBM, 인공위성을 가장한 로켓,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세계를 향한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곧
당 전원회의에서 선물을 공개하고 신년사쯤에서는 새로운 길을 구체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포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It is our fervent prayer and hope that this day will usher in a season of peace. 김 위원장은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고 하지만 남은 길은 스스로 생존의 셈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답답한 하루였죠. 오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인데요. 온통 잿빛으로 변한 모습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로 예상돼 마스크를 항상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오늘처럼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고온 현상 때문에 눈보다는 비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는 기온이 이렇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금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곧 무제한 토론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조금 전 막 들어왔습니다.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